안녕하세요. 헥사곤 투자자문의 김영근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방에 이제 분탕질을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 금융시장이 관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환율까지 계속 움직이면서 전반적으로 좀 정상적인 궤도, 그 정상적인 궤도라는 건 뭐냐면 각국의 펀더멘탈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게 환율인데, 그런 환율 시장이 그런 정상적인 궤도로 벗어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슈죠. 관세로 인한 이슈, 또 미중 간에 관세 협정 하면서 이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거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뭔가 자기의 궤도를 다 이탈을 하고 있어요.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니까 환율을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달러 부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이제 환율에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4월 달 들어서 그 우리나라 환율이 1,487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었어요. 1분기 때 보면 그 미국 시장도 되게 복잡하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달러도 좀 약세로 갔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은 조금 밀리다가 달러 약세일 때 좀 밀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1,480원대까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1,460원, 50원, 60원을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의 인디케이터, 여기 뒤에 보면은 먼저 그래프를 먼저 보실까요? 이 파란색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거는 원화의 펀더멘탈한 요인이에요. 이 인디케이터는 원화의 본질적인 가치의 변화, 펀더멘탈의 변화인데, 이 인디케이터가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은 계속 변동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변동성이 크지만 결국은 이 인디케이터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환율 시장이 작아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우리나라 통화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태국 바트화보다도 글로벌하게 결제 수요가 더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완전 변방통화거든요. 우리나라끼리만 쓰는 거의 변방통화인데 거기다가 또 금도 안 갖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나라의 그 통화 가치를 뭘로 담보할 거냐, 글로벌 담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달러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일종의 담보잖아요.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담보는 그 외환보유고가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그 외환보유고 플러스 어느 나라의 통화 가치를 담보로 할 때 외환보유고 플러스 금을 봐요. 골드.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얼마나 골드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렇게 약간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골드에서 비트코인으로 또 더 확장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일종의 그 나라의 통화를 담보할 수 있는 담보 자산으로서 좀 약간 편입이 되려고 하는 분위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골드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금을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열심히 사면서 외환보유고에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지금 크다 보니까 비중이 이 부분을 줄이고 헤지 차원에서 이제 골드를 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패권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면 뭘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가장 좋은 거는 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을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볼 때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외환보유고 대비 금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20% 이상 되느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컨센서스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죠. 100톤 옛날에 사고 이제 지금도 안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환율, 그러니까 원화를 지지하는 그런 기반이 더 약해요. 지금 사실은. 이 인디케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다는 건 뭐죠? 분모에 있는 외환보유고 여전히 약하고, 외환보유고를 결정하는 건 결국 수출 경기예요. 그러니까 수출 경기 최근에 되게 좋은데 무역수지흑자가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은 거고, 빠져나가는 돈이 많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좀 내도 외환보유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건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많은 건데, 그게 결국은 국민연금에서 이제 해외로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의 어떤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배당도 해외 투자가 훨씬 더 좋고, 뭐 채권도 해외 투자가 훨씬 좋으니까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서학개미들이 볼륨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제 우리나라를 탈출하는 달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는 뭐 미국 가서 공장을 짓잖아요. 투자를 우리나라에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다 달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기적인 현상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우리나라가,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률, 경제 성장률도 낮고 금리도 낮은 시대예요. 이거는 이제 1, 2년만 그러다가 또 많은 게 아니라 장기 사이클로 계속 더 낮고 금리도 낮고 성장률도 낮고 이런 게 이제 불가피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돈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어요? 미국에 투자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그렇고 분자에 있는 것들은 이제 원화 유동성이잖아요. 원화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잖아요. 장기 침체에. 빠질수록 원화를 더 찍어내는 부분은 더 많아지겠죠. 정부가 빚을 좀 내야 되는, 부채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본이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동안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결국은 민간 부채,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정부가 이전해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 이제 기업과 가계 부채를 정부가 이전을 안 했거든요. 기업, 어떤 국가의 신인도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제는 부동산 무너지고 가계 부채 터지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그거를 다 이제 정부의 부채로 옮겨가는 작업.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 복지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정부의 부채는 점점 늘겠죠. 우리나라 같은 국가가 정부 부채가 계속 늘면 그 국가 신인도는 많이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이란 게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은 위아래로 엄청 변동이 심해요. 이 보시면 변동이 되게 심하잖아요. 심하지만 결국은 그 추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펀더멘털한 추세를. 지금 펀더멘털한 추세는 1,550원에서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1,480원에서 최근에 이렇게 딱 밀렸잖아요. 밀린 부분은 원인은 하나예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밀렸느냐? 결국은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하고 그다음에 홍콩 달러랑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번 연휴 때는 대만 달러가 급락을 했죠. 거기가 급락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트럼프가, 미국이 무역 협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평행선을 걸어왔잖아요. 그냥 서로 관세 막 때려놓고 서로 대화 안 하고 협정 안 하고 그냥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약간 서로 이제 관세도 좀 깎아주고 약간 제스처 자체가 이제 협상을 좀 해보자 하는 제스처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는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이러다가 중국이 굴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굴복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일본이 떠오르는 거죠. 미국의 최종 목적은 관세를 부과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 환율,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시키고 중국의 수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옛날 일본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해서 중국의 위안화를 강제로 절상을 시킨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는 달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죠. 아, 이러다가 중국도 어려운데, 중국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컨테이너도 엄청 쌓이고 있다는데
시진핑이가 이거 확 양보해가지고 진짜 금융시장 개방하고 위안화 절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갑자기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중국 위안화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환율 절상되는 거죠. 위안화 환율 떨어지면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대만 환율도 같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 대만의 보험사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환해지를 다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다 달러 오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보험사들이 지금 이제 알려진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보험사들이 최근 이제 며칠 동안 갑자기 이제 달러 해지에 들어간 거죠. 달러 해지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보유 달러를 팔고 대만 달러를 사면서 환 시장에 이제 달러 해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해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만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확 꺼졌겠죠. 그래서 며칠 사이에 거의 10%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만 달러가 10% 강세로 간 거죠. 한 달의 환율이 10%가 움직이는 건 정말 기록적인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우리 연휴 때.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소식통이긴 한데 이 대만 그 보험사들이 환율을 때리면서 뭔가 해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 시장이 되게 적대요. 외환 시장이 그러니까 대만의 외환 시장의 유동성이 되게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대만하고 거의 산업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다 중화권 아시아 쪽의 환율이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여요. 보시면 과거에도 대만 달러와 원 달러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갑자기 이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은 외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달러가 약세일 때도 같이 좀 밀리고, 위엔화가 강세일 때 또 같이 좀 밀리고, 이렇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통화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럭시 통화라고 하는데, 이걸 하는데 같이 하는, 이것도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이제 때리는 거죠. 이 아래쪽에다 거는. 이제 이런 어떤 플럭시 통화로서 또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엔화에 대해서는 플럭시 통화가 별로 안 되는데, 위엔화나 이런 중화권 통화에 대해서는 프록시 통화가 좀 될 때가 많아요. 예전에도 그런 적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휴 때 이 참여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확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1430원, 40원까지는 달러 약세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 그거는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그 부분, 1480원에서 1430원까지 밀린 부분은 여기서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밀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달러 약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같이 밀린. 근데 결국은 달러 약세가 끝나면 다시 또 제자리 가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은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이건 정상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430원에서 지금 1380원대까지 요번 연휴 때 확 밀린 거는 대만 달러 영향으로 같이 밀린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럴 때가 언제였냐면 2018년 요때요. 요때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요 시기가 그랬어요. 요 시기. 이 시기에 제가 이 시기에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요 시기에 보시면은 갑자기 확 밀렸잖아요. 밀렸다가 결국 제자리에 갔는데 이때도 2018년 트럼프 1기 때죠. 1기 때도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서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었어요.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그 다음에 위안화의 강제적 강세.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꺾어버리는 제2의 플라자 합의. 이때도 시나리오가 나왔었거든요. 나오면서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밀렸다고요. 이때. 같이 밀렸는데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디케이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같이 밀렸다가 그냥 그게 이슈가 딱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그냥 버티는 거예요. 니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우리가 미쳤냐 그걸 하게. 버틴 거예요. 버티다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냥 그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다시 그냥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수렴해서 인디케이터에 붙어버렸죠. 그래서 이거 밀릴 때 겁나가지고 달러를 팔고 이렇게 환전했던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황당했었어요. 그냥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게 펀더멘탈한 요인이냐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같이 밀린 거냐. 이걸 꼭 봐야 돼요. 우리나라 환율은. 너무 이것 때문에 영향받고 이것 때문에 영향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보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온갖 영향 다 받아요. 근데 그건 단기적으로 받는 거고
결국은 뭐다? 조금 몇 개월 정도,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보면 결국은 자기 갈 길을 간다. 자기 갈 길은 요 인디케이터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펀더멘탈한 요인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1,480원에서 지금 1,380원까지 거의 100원이 밀렸는데 그 중에 절반은 그냥 정상적인 하락.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정상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1,430원에서 지금 연휴 사이에 갑자기 막 4, 50원 밀린 거는 이제 대만 달러가 폭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영향을 미친 건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 보면 이 포지션들 있잖아요. 외환 쪽은 또 이 선물 포지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 달러의 상승에 배팅을 한 포지션들이 아마 강제 청산이 됐을 거예요. 이게 하루에 30원, 40원 움직이면 웬만한 선물 포지션은 다 그냥 강제 청산이 돼요. 강제 청산이 되면 오히려 더 밀리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역으로 감기면서. 그래서 더 변동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죠. 여기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뭐 요때처럼 뭐 단기간에 끝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여기서 더 밀렸다가 올라올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원달러의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겁을 먹고 또는 너무 욕심을 부리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 털리고 결국은 딱 보면 환율은 제자리에 와 있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계속 인디케이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인디케이터와 지금 환율 간의 갭이 이렇게 밑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때처럼 위로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때는 또 위로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제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달러를 팔아놓을 만한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위로 많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디케이터 대비 위로 많이 벌어졌을 때. 이때는 달러를 좀 팔고 원화를 사볼 만한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인디케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인디케이터 밑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외부적인 요인, 어떤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디케이터 밑으로 확 벌어지게 되면 이때 겁을 먹고 여기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자리면 그냥 달러를 들고 있는 게 낫다. 오히려 달러를 더 사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달러를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조금 더 사는 게 맞다. 우리가 앞으로 한 1년 또는 2년, 3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강해질 만한 요인이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저희가 갑자기 통일이 된다든가 또는 뭐 통일이 돼서 정말 자원이 엄청 많아진다든가 또는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별로 그럴 만한 요인이 별로 보이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변방통화하고 그런 결제 수요가 없는 통화이기 때문에 이 원화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이 담보자산이 되게 중요한데 금도 안 갖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외환보유고를 다 달러로 갖고 있고 달러 국채를 갖고 있는데 국채 가격도 앞으로 뭐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지켜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부동산 버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채 구조조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국가 신인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이 그때 90년대 부동산 버블 터지면서 부채 버블이 터진 거거든요. 금융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일본 은행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있는데 이 상황에서 원화 강세를 계속 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지금은 일시적인 밀림이고 우리나라 환율의 특성이 외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고 근데 그 변동성을 보면 지금이 아래로 확 터진 변동성으로 보면 더 이상 변동성이 커지기는 쉽지 않아요. 과거에 보면. 그래서 이 정도면 여기서 크게 밀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금리 갭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모멘텀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달러를 상승시키는 모멘텀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펀더멘탈하게도 그렇고 모멘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밀리는 건 오히려 달러를 살 기회지 달러를 팔고 원화로 겁나가지고 바꿀 기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